한국? 주한미군 2만 8천 명 빠지면 6개월도 못 버텨요. 워싱턴 DC 싱크탱크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70년 전 한국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나라, 미군 없이는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없는 나라, 첨단 무기는 모두 미국산이고 작전 계획도 미군이 세우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시기 폴란드 국방장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합니다. 142억 달러 규모의 역사상 최대 계약이었습니다. UAE,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전략 분석가 제니 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6개월도 못 버티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지?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생애 첫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현실은 미국 전체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니 리입니다. 15년간 미국 R&D 군사전략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해온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랐죠.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김치보다 피자를 더 좋아하는 그런 전형적인 2세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워싱턴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지켜주는 나라, 북한 때문에 항상 위태로운 나라, 미국 무기로 무장한 나라. 이게 저에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단독 방어 능력? 농담하지 마세요. 펜타곤 3층 회의실에서 로버트 케인 사령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를 논의하던 중이었죠. 북한군 120만, 한국군 50만. 숫자부터 안 맞잖아요. 게다가 한국군 무기의 80%가 우리가 준 거고 작전 계획도 우리가 세운 거예요.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인식이 워싱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우리가 훈련시킨 나라입니다. 미군 철수하면 6개월 내로 적화통일 각오해야 해요.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180대 도입 확정.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폴란드가 F-16 대신 한국제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UAE가 미국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 천공 방공 시스템에 3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체코는 미국 M1097 대신 한국 K9 자주포 210문을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조선소에서 호위함을 건조하기로 했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추가로 24문 주문했습니다. 잠깐 이거 진짜야? 저는 데이터를 더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 방산 수출이 75억 달러에서 174억 달러로 2.3배 증가했습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된 거죠.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방산 수출은 오히려 4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아는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없으면 6개월도 못 버티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각국에 무기를 팔고 있는 거죠? 15년간 이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모순은 처음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까지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한국이 무기를 많이 팔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아이고, 제니야. 뉴스도 안 봐? 폴란드한테 탱크 1000대 팔았다고 난리야. 내 아버지도 가슴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 어머니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탱크 1000대라고요? 근데 엄마, 한국이 그렇게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미국 기술 없이도? 제니야, 내가 한국을 너무 몰라.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잘 만드는 것도 많다고.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이름도 생소한 회사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KF-21은 F-35 성능의 70%의 가격은 절반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M1A2 에이브람스보다 가볍고 빠르면서도 화력는 동등했습니다. 천공 방공 시스템은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성능의 가격은 60%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 맞나? 케인 사령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6개월도 못 버티는 나라, 우리가 훈련시킨 나라, 우리 무기로 무장한 나라. 그런데 왜 전 세계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찾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실제 역량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우리 기술 기반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그게 시장 데이터를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상관이 비웃었습니다. 제니, 한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의존하는 나라야. 몇 개 팔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 그래도 가서 확인해봐. 결과는 뻔할 거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70년 전 한국 전쟁 때의 이미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워싱턴의 모든 통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원조를 봤던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요즘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무기 보러 많이 와요. 폴란드 사람들도 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무기를 보러 온다고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인 박정민 회장과의 면담이 잡혀 있었죠. 제니 리 박사님 반갑습니다. 미국 RAND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생각보다 젊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영어도 유창했죠. 한국 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싱턴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박 회장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시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한국의 방산 수출이 174억 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계약 성사율이었습니다. 한국이 87%인데 비해 미국은 72%에 그쳤습니다. 납기 준수율은 98.7%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고객 만족도 역시 94.2%로 독일의 89.1%, 프랑스의 85.7%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만 해도 폴란드에 100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42억 달러예요. 이는 한국 단일 무기체계 최대 수출 기록입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미국 M1A2 에이브람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무게가 55톤으로 에이브람스보다 18톤이나 가볍습니다. 에이브람스가 73톤이거든요. 하지만 화력은 동등하고 기동성은 월등히 뛰어나죠. 무엇보다 생산 속도가 빠릅니다. 미국이 연간 120대 생산할 때 우리는 280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워싱턴에서 들은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술은 미국 기술의 개량형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항공우주업체를 방문했습니다. KF-21 수리온 개발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KF-21입니까? 경납고에 서 있는 전투기를 보며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F-35와 비슷한 크기였지만 뭔가 더 날렵해 보였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일부 성능은 5세대에 근접합니다. 안내를 맡은 김성호 수석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F-35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스텔스 성능은 F-35의 70%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절반이고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와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뮬레이션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KF-21이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보여주는 성능이 기존 4세대 전투기들을 압도했습니다. 현재 수출 문의가 들어온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관심이 높죠. 저는 워싱턴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기술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음. F-35 대안으로 충분한 경쟁력 보유.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우위.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대전에 있는 국방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을 담당하는 곳이었죠. 현무 3씨의 사거리가 1500km 나고 들었는데 정확한가요? 이정현 중령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의 연구시설과 기술 수준이 미국의 것과 거의 대등했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85% 이상이 순수 자체 개발입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는 10년 전에 끝났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15년간 분석해온 한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어머, 제니야. 한국 어때? 많이 발전했지? 엄마가 떠나신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이제 미국보다 앞선 기술들도 많아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해졌구나. 내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자존심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그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으로 보낸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 수준 예상을 크게 상회. 미국 기술 의존도 15% 미만으로 추정. 독자적 기술 체계 구축 완료. 기존 분석 전면 재검토 필요. 넷째 날 아침 저는 충남 계룡대 인근의 한국군 지휘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전투 역량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제니 박사님, 한국군의 통합 지휘 체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영 대령이 안내해준 작전 상황실은 SF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체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이 뭔가요? 한국형 통합 지휘 통제 체계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죠. 화면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 중국 동북부의 군 동향, 심지어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어떻게 수집하나요? 다중정보원 융합 시스템입니다. 위성, 무인기, 전자정보, 인간정보를 AI가 실시간 분석해서 통합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김 대령이 화면을 조작하자 가상의 북한 침공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이 DMZ를 넘는 순간부터 우리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5분 내에 천궁 방공망 활성화, 10분 내에 현무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15분 내에 KF-21 출격. 시뮬레이션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완벽한 전략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군과의 연합작전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스템이 더 빠르고 정확해서 사실상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도권이라고 하시면? 미군의 지휘 체계는 여전히 계층적입니다. 현장에서 여단, 사단, 군단, 합참 순으로 정보가 올라가죠. 우리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됩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3배 이상 빠릅니다. 워싱턴에서 듣던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말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방산업체였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의 개발사였죠. 천궁의 요격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박민수 수석 연구원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단발 요격률 90% 이상입니다. 패트리어트 팩3가 85%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비용은 어떤가요? 패트리어트의 60%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능은 더 좋고 운용비는 40% 정도 절약됩니다. 그가 보여준 실제 시험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궁이 동시에 날아오는 여러 표적을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UAE에 수출했다고 들었는데요. 34억 달러 계약입니다. 중동 최대 규모의 방공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죠. 미국 패트리어트를 제치고 선택받았습니다. 왜 UAE가 천궁을 선택했을까요? 가격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왜 고전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한국의 대표 전차 제조업체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2 흑표의 생산 능력이 연간 몇 대인가요? 최대 280대입니다. 미국 M1A2가 120대인 걸 감안하면 2배 이상이죠.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제조업 DNA를 실감했습니다. 자동화율이 85%에 달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1000대라고 들었는데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10년간 순차 납품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한 이유는 우리의 안정적인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비공식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니 박사님, 솔직히 미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방부 정책실장 김영수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70년 전 한국 전쟁 때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보호해야 할 동맹국, 기술 지원이 필요한 나라. 김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뀌어야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AI 기반 전장 관리, 드론, 스웜 기술,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앞섭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며칠간 본 한국의 기술들은 미국의 그것을 여러 면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김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있었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특성도 있어요.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기술본부장 이철민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방산업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미국이 5년 걸려서 개발할 걸 우리는 3년에 끝내버려요. 그날 밤 호텔에서 3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군사기술, 다수 분야에서 미국 추월. 특히 통합지휘체계, 방공 시스템, 전차 분야에서 우위 확인. 기존 기술 격차 가정 완전히 잘못됨. 5째 날 저는 부산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함 건조 능력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한국형 차세대 호위함입니까? 거대한 도크에 정박해 있는 함정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6,000톤급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FF3입니다. 세계 최초로 통합 마스트를 적용한 호위함이죠. 조선소 김철수 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통합 마스트가 뭔가요? 레이더, 전자전, 통신, 광학 장비를 하나의 마스트에 통합한 겁니다. 스텔스 성능도 향상되고 유지 보수도 쉬워집니다. 함정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승무원 수도 기존 함정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이 함정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의 버크급 구축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건조비는 절반이고 건조 기간도 20% 단축됩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필리핀에 2척을 수출했고 페루와도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과 경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뭔가요? 속도와 품질입니다. 우리는 24개월 만에 호위함을 완성합니다. 미국은 36개월 걸리죠. 그날 오후 창원에 있는 중공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로봇과 AI가 무기를 제조하는 미래형 공장이었습니다. 이게 K9 자주포 생산 라인입니까? 공장 내부는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포신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인 생산 라인입니다. 24시간 가동되며 품질 불량률이 0.02%입니다. 공장장 이민호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K9 자주포 200문, K10 탄약 운반차 150대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15개국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의 표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모두 나토 회원국들인데 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성능 대비 가격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객 맞춤형 개조를 해드립니다. 노르웨이는 극지 사양, 중동 국가들에게는 사막 사양으로.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각 고객의 요구에 맞춰 맞춤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6째 날 저는 대구에 있는 드론 전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자살 드론 기술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한국형 로이터링 탄약입니까? 테스트장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드론들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위력을 보인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정확히는 자율 타격 드론입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합니다. 개발팀장 박지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동하는 전차 목표에 대해 95%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50기를 동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50기의 드론이 마치 새떼처럼 협조하며 적목표를 찾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어느 나라에 수출하나요? 폴란드가 1000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검증받고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들의 성과는 어떤가요?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폴란드를 통해 간접 지원된 우리 무기들이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와 한국 방산업계의 거물급 인사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죠. 제니 박사님,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최영민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천안함 사건이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라이센스 생산에서 벗어나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였나요? 마인드셋입니다. 미국이 주면 받아 쓰는 마인드에서 우리가 더 잘 만든다는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핵심 기술 자립도가 35%에서 89%로 뛰었고 방산 수출액은 12억 달러에서 174억 달러로 14배 증가했습니다. 수출 품목수는 27개에서 156개로 늘었고 기술 인력은 28,000명에서 87,000명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군사 문명을 만들고 있어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단순히 총이나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시스템 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AI, 빅데이터, IoT, 로봇. 모든 첨단 기술이 융합된 통합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네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업, 단순 무기 제조업 수준 넘어서 군사문명 창조 단계 진입. 미국식 대량 생산 모델 대신 고객 맞춤형 첨단 무기 체계 구축. 전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 확인.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미군 없이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 없이 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며 미국 정부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평가 재검토 요청 기존 평가 기준 전면 수정 필요. 하지만 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니, 이 보고서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직속 상관인 데이비드 컬러 국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건 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펜타곤 내부 비밀 문서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습니다. 한국 방산기술 수준 평가 보고서 기밀. 문서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 예상보다 훨씬 상위권. 정보 의도적 축소 검토 요망. 작성일은 2년 전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저는 전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의 기술 수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더 파헤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CIA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혁신 속도, 미국 업체들을 크게 앞질러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석에서는 K2 전차 M1A2 에이브람스 대비 전반적 우위, 수출 경쟁에서 미국 불리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략 무지나 실수 같은 게 아니야.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었던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제니, 내 보고서 읽어봤어. 흥미롭긴 한데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제임스 하워드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하다니요? 사실을 보고하는 게 문제인가요? 사실이야 맞겠지만 의회나 언론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미국이 한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보도되면.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뜻인가요? 거짓말은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하면 어떨까? 한국이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정도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요. 70년 동안 우리가 도와준 나라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우리를 앞선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니야, 그게 바로 미국의 한계야. 다른 나라의 성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특히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 그래. 다음 주 저는 R&D 내부 세미나에서 한국 방산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제니, 정말 한국이 그 정도야? 믿기 어렵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발전했다고. 혹시 한국 측에서 과장된 정보를 준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줘도 사진을 보여줘도 영상을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특히 예전에 도와줬던 나라가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저에게 연락을 왔습니다. 제니 박사님, 한국 방산업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정부의 압박 사이에서 말이죠. 결국 저는 인터뷰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온 후 엄청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니, 내가 한국 정부의 로비스트가 된 거야? 혹시 한국계라서 편향적으로 본 거 아냐?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발언을 왜 했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상부의 압박, 언론의 공격까지.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한국이 잘한다고 말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 취급해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니야, 진실을 말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 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알리겠다고. 진실은 알고 있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이 워싱턴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미국의 자존심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고 있었던 겁니다. 압박과 비난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이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있던 제 연락처들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린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화상회의로 만난 한국국방연구소의 박성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만드시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전쟁,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K-쉴드 전장 실험실의 영상은 경이로웠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적의 침투 가능성을 생각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화면에서 펼쳐지는 시뮬레이션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생각하는 순간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압도적인 억제력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이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미국식 전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추구합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강력한 억제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거였죠. 며칠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스마트 국경 시스템이었습니다. DMZ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한국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움직여도 감지할 수 있고 AI가 그것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만약 북한군이 침투를 시도한다면 그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파악됩니다. 그럼 그 순간 공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요. 대부분은 그 순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한국식 안보 철학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감시와 억제력으로 상대방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주말 저는 한국에서 온 박민재 교수와 만났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제니 박사님, 미국과 한국의 안보 철학 차이를 아시나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미국은 힘의 우위를 추구합니다. 상대보다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군대를 갖는 것이 목표죠. 하지만 한국은 효율의 우위를 추구합니다. 효율의 우위라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억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항공모함을 열척 운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현무 미사일로 상대방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안보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이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에 집중하거든요. 미국이 100억 달러 들여서 만드는 무기 체계를 우리는 30억 달러로 만들면서도 성능은 90% 수준으로 맞춰버려요.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의 기업 문화를 보세요. 삼성, LG, 현대. 모두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 DNA가 방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방산 전략을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전력 투사보다 지역 거부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멀리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자국 영토와 주변 지역에서 적을 막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인 것도, 천공 방공 시스템이 다층 방어에 특화된 것도, K2 전차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것도 모두 이런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국주의적 야망이 없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의 군대를 파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자국을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K-방산 수출 전략에 대한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3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평화 목적의 방어용 무기만 수출한다. 둘째, 구매국의 기술 자립을 도와준다. 셋째,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건 미국의 무기 수출 전략과 정반대야.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고객을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고 부품 공급을 통제해서 계속 돈을 벌어먹으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를 팔 때도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줬습니다. UAE의 천공을 팔 때도 핵심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장기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장은 돈을 덜 벌더라도 고객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면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에 이어 FA-50 전투기, K9 자주포까지 연이어 주문했습니다. UAE는 천공에 이어 한국산 호위함까지 주문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식 전략이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식 평화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5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전략, 단순 무기 판매 넘어 평화 생태계 구축. 미국식 힘의 우위 대신 효율의 우위 추구. 전쟁 억제를 통한 평화 달성이 궁극적 목표.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저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니, CNN에서 연락이 왔어. 동료 마이클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CNN요? 내 보고서가 어떻게든 언론에 유출됐나 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며칠 후 CNN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니 리 박사님, 한국의 방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시나요? 앵커 앤더슨 쿠퍼가 질문했습니다. 위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죠. 기회라고 하시면?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설계자이며 좌표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고 각종 매체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니, 넌 이제 끝이야. 상관 컬러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거야.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실? 내가 말한 건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발언이야. 저는 RAND에서 쫓겨났습니다. 15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기사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췄다. K2 전차 1000대, KF-21 전투기 120대,
천공 방공 시스템, 현무 미사일. 이들은 북한의 침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다. 한국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 한국의 첨단 기술 없이 차세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니 박사님, 영국 국방부에서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그 정도인가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독일 슈피겔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새로운 방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르몽드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독점 시대가 끝났다고 보시나요? 독점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고객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등장은 전 세계 방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주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니 박사님,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회원국들이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발표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폴란드의 1000대 전차 도입, UAE의 34억 달러 방공망 구축,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추가 주문.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기술 이전 의지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방어력 증강을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도 한국 기술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과 미팅을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 밤 호텔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나토에서 발표했어요. 어머, 정말? 뭐라고 했는데? 한국이 이제 세계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니야, 내가 우리 조국을 위해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마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이해를 도모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니 박사님, 한국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울에서 열린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방산업체 임직원, 언론인, 학생들까지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국을 모두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연 후 한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많은 비난을 받으셨을 텐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후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한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 말입니다. 그날 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제니 박사님 덕분에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겠죠. 미국에서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6개월 후 제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받았습니다. 한미방산협력 특별고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가 늦게 따라잡을 좌표가 되고 있다. 제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미방산협력 특별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펜타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니, 한국 측에서 제안한 차세대 방공망 공동개발권은 어떻게 생각해? 로버트 케인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1년 전 한국은 우리가 훈련시킨 나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우리의 위성 시스템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 유출 우려는 없을까? 사령관님, 이제는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시장 입구부터 각국 대표단들로 북적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심지어 브라질과 인도 대표단까지 한국 기술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제니 박사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김성호 연구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1년 만이네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일 줄 몰랐어요. 전시장을 둘러보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KF-21 부스에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표단이 몰려 있었습니다. K2 전차 부스에는 루마니아와 체코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천궁 부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특사까지 와서 기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7개국에서 정식 구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천궁 개발팀 박민수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미국 패트리어트 대신 천궁을 선택한 거예요.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절반이고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니까 당연한 선택이죠. 그날 저녁 전시회 공식 만찬에서 저는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미군 없으면 6개월도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중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15개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20여 개국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추구하는 것이 무력이 아니라 평화라는 점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천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폴란드를 지키는 평화의 방패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기가 아니라 안심입니다. UAE 국방부 차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천궁 시스템은 중동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미사일 위협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 덕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차세대 방위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AI 기반 방어 시스템, 극초음속 요격 기술, 스마트 군수 지원 체계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는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국방장관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해냈어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하버드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모델의 성공과 의미.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정책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미국식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평화로 힘을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성장을 위협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봐야 합니다. 한국처럼 말이죠. 강연이 끝난 후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제니,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군요. 처음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했지만 결국 당신이 옳았어요. 교수님, 진실은 항상 이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 주말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린 시절 집을 방문했습니다. 동네는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자란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워싱턴에서의 고립과 비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외로운 싸움,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은 현재까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니 박사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셨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노벨 평화상이요? 네, 한미 관계 정상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추천되셨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런 영광까지 받게 되다니.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긴 여행이 끝났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쪽 조국을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도 이제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다. 가장 기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상하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의 시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 무력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한미 방산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차세대 방어 시스템은 전 세계 20개국에 수출되어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자 작은 기여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기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